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빌딩 시스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건축 성능의 6가지 측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건축 성능의 6가지 측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면은 공간 유형에 대해서 공간, 열, 그 다음에 공기의 질, 시각, 빌딩 보전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나눠 놨습니다. 건축물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다 지었을 때 전자기기와 관련된 것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 건축물의 성능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공간에 관련된 것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공간과 조금 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내용을 보게 되면 개별 단위 공간 레이아웃, 그 다음에 단위 공간 레이아웃, 그 다음에 설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단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이제 규모 및 규격 그리고 가구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규모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사용을 할 때 건물 전체를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을 전체를 사용할지 그 중에 반만 쓸지 또는 4분의 1만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건축물에 어떠한 기능적인 요구 조건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공간들을 레이아웃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때 개별 단위 공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가구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단위 공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설계를 할 때 했던 조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상관성 및 동선, 그 다음에 내외부 공간의 상관성, 접근성, 길찾기, 거주성과 쾌적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이 설비에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설비라고 하는 거는 냉난방 설비, 공기조화 설비, 위생 설비, 전기, 보안, 통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얼핏 생각할 때는 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 그리고 통신 이런 것들이 건축물의 성능으로 따로 파트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축물 전체로 봤을 때는 그 항목이 좀 작아요. 우리가 사용성 측면에서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이제 작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공간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열인데 이 열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보면 공간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공기 온도 및 습도, 그 다음에 공기의 흐름이나 속도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적정 온도의 분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초기 투자 및 유지 관리상의 경제성 이런 것들이 열 성능, 열 환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열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밑에 있는 공기의 질, 이것과 같이 연관돼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친환경 건축물 성능이라고 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중요한 파트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이라고 했을 때 에너지를 절약하는 측면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열과 에너지는 하나로 묶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 공기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과 열에 나와 있는 설비, 그 다음에 공기의 흐름 속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선한 공기의 확보 및 배분, 환기량, 환기 횟수 이런 것들이 이야기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랑 관련이 크게 되어 있냐면 쾌적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성이 큽니다. 이 쾌적성은 앞에 있는 열과도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쾌적성 측면에서 공기의 질, 특히 요즘 뭐 미세먼지라던가 그 다음에 유해 성분 같은 것들,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한 공기의 질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특히 저층 건물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게 커버가 가능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자연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창문만 열어도 공기의 질을
이제 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기만 잘해줘도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건물이 고층화되면 이제 저층부가 아니라 상층부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바람이 세죠. 빌딩풍이라고 부르는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그 강한 바람 때문에 자연환기가 좀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20층 이상, 그러니까 30층이 넘어가게 되면 30층대 40층 정도가 되게 되면 자연환기가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환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창문을 열었을 때 우리가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적으로 기계 환기를 이용해서 개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역시 설비와 관련이 되는 것들이 HVAC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때 냉방, 난방, 그 다음에 공기의 습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도록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기의 질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엄청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요소들이 음환경, 그 다음에 시각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음 때문에 이제 좀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음환경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음을 차단하는 성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청각적 프라이버시 확보.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를 옆집에서 들으면 좀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옆집에서 나는 소음이 우리 집에 너무 잘 들리면 그것도 좀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성능이 좀 많이 요구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음 전달 경로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공간의 형태나 음의 보강 방법 이런 것들에서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음환경이라고 하는 게 차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즘은 뭐 재료도 좋은 재료가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이런 불필요한 자원이라던가 아니면 비용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 이거를 어, 단지 형태적으로만 고려할 게 아니라 가구의 배치,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이용해서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시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 채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려면 어느 정도 조도라고 하는 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도를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 우리가 조명을 켜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창문을 통해서 자연 채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형광등을 우리가 켜고 생활하더라도 형광등의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벽지의 색깔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시각적으로 느끼는 우리가 쾌적성이라고 하는 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각적인 프라이버시의 확보. 우리가 조망을 위해서 창문을 크게 내는 것도 좋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밖에서도 실내가 잘 보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좀 차단을 해줌으로써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커튼이나 아니면 또는 블라인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커튼과 블라인드에 의존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창문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창문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자연 채광의 목적인지 또는 조망의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야를 어느 정도 차폐해 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주는 게 좋을지, 또는 창의 위치를 벽의 상층부에 할 것인지 중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아래에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다양한 시각적 정보 전달 체계에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딩 보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성능을 포함한 공간, 열, 공기, 시각 성능의 노후화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는 건물을 어떻게 유지 관리를 잘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화재, 자연 또는 인위적 재해 등에 대한 적절한 성능 여부. 이거는 방화 성능이라던가 아니면 피난 성능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예를 들면 내진 설계 이런 것들이 빌딩 보전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건축물 성능에 관련된 6가지이고요. 이 6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공간이라고 하는 걸 보면 생리적 요구, 그 다음에 심리학적 요구, 사회적 요구, 경제적 요구 해서 총 4가지 요구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따른 방법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시스템에 있어 인간의 특정 감각에 따른 건축 성능 기준을 보면 첫 번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생리학적 요구에서 인간공학적 쾌적감, 장애인 접근성, 그 다음에 기능을 위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열 같은 경우에는 동상, 일사병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데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적절히 고려를 해주는데 경제적 요구 조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경제적 요구 조건을 보게 되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절약해야 된다 그랬는데 공간 배치를 잘해서 죽어있는 공간, 우리가 데드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쓸모없는 공간을 최소화해서 활용성을 높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재료, 단열 성능과 관련된 것, 자연 채광에 관련된 것 이런 걸 통해서 설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우리가 그만큼 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공기의 질 같은 경우도 열과 마찬가지로 자연 채광, 자연 환기 이런 우리가 설비에 의존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설비에 의존을 하지 않으면서 자연적으로 건축물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에 쭉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 보전 파트를 보게 되면 생리학적 요구에는 화재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구조와 관련된 부분, 네,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지속성과 안정감, 사회적 요구에 보면 공사의 질, 그 다음에 뭐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인데 디테일과 관련된 것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성능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경제적 요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노력을 거기에 투자해서 만들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디자인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통합 시스템에 있어 인간의 모든 감각의 일반적인 건축 성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공간 보면 육체적인 편리함, 건강, 안정, 그 다음에 기능적 적합성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옆에 심리적 부분에는 심리적 쾌적감, 정신건강, 그 다음에 친미성, 즐거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따로따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포지션으로 보고 하나로 통합될 수 있게끔 고려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했을 때 나는 뭐 공간 성능을 최적화한 디자인을 한다. 또는 뭐 시각 성능을 최적화한 설계를 한다. 이런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좋은 건축물이 되려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공간, 열, 공기의 질, 음향, 시각, 그 다음에 건축물 보전 이 6가지 항목들이 적절하게 고려가 되어 있는 적절하게 이것들을 어떻게 디자인을 했을 때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내느냐, 최적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지션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건축 유형을 위한 건축 성능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건축물에 따라서 공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또는 음향, 또는 열, 또는 뭐 시각적, 또는 건축물 보전, 이런 항목들이 중요한 순위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작은 소규모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규모가 아무래도 좀 작겠죠. 그렇다 보니까 작은 건축물이면서 사무실 용도로 썼을 경우에 이거를 다 고려해 주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건축물이겠지만
다 고려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무실 같은 경우에 가장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간과 관련된 측면이에요. 효율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효율적인 공간 배치 레이아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이 열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를 적게 지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레이아웃과 에너지, 이게 중요한 포지션이다. 반면에 사무실의 규모가 커져서 좀 커지게 되면 사람이 실내에 거실에 상주하고 있는 제실자 인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내뿜는 아무래도 이산화탄소라는 측면, 그 다음에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디자인 예쁘게 했을 때 외부에서 보이는 시각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때 시각적인 것들은 조망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보안적인 측면이에요. 내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좀 보안이 좀 높은 수준의 업무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경우에 너무 오픈되어 있고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면 좀 잘 안 보이게 이게 막혀 있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공간, 음향, 열, 공기질, 시각 이게 좀 중요한 포지션으로 이렇게 5가지 항목이 들어간다. 만약에 어느 하나를 좀 희생해야 되는 게 있다면 건축물 보전 측면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나머지를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디자인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집합주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거 용도이기 때문에 공간도 중요하고 음향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안전, 건축물 보전과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독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사는 집, 우리 가족만 사는 집이다 보니까 소음에 관련된 게 조금 덜하죠. 그리고 집합주거 같은 경우의 특징은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높이 고층화 될 수 있는 반면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높게 올라가도 3층 이상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환기나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사방으로 이제 창문이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죠. 그래서 환기와 관련된 공기의 질 이런 측면은 우선순위에 좀 밑에 둬도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집합주거 같은 경우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 지어지는 아파트 형태 같은 경우는 환기가 좀 잘 안 되는 형태의 집들도 많이 존재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합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단열이나 그 다음에 공기의 질이나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시각적 측면은 좀 어느 정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측면이 높기도 하고요. 반면에 열이라고 하는 측면에 우리가 체크가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주택이 집합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세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벽 하나는 외부와 면한 게 아니라 옆 세대와 면해 있는 셈입니다. 또는 뭐 두 벽이 옆 세대와 면할 수도 있고요. 세 면이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면이 바로 외부와 이제 노출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열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외부에 조망이 가능한 창이 붙어 있는 벽, 외벽이 집합주거는 단독주거에 비해 적어요. 그래서 단열 성능이 유리한 반면에 단독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이 사면이 다 외기와 노출이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단열 성능이 좀 단독주거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들을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이런 항목들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상점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간 레이아웃이라고 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이건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려가 되는 거고 상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오픈되어 있죠. 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소화시킨 형태의 공간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업종의 시설이 입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미리 나눠 놓게 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구획을 하지 않고 약간 오픈 스페이스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낮은 반면에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좀 상대적으로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장사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우리 건물이 우리 상점이 노출이 많이 돼야 되겠죠. 눈에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안에 있으면서도 밖을 잘 봐야 될 수도 있고 밖에서 내부를 구경할 수 있는 쇼윈도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해줘야 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시각적인 성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점을 여러 개를 뭉쳐놓은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업종이 다 들어와 있긴 하지만 구역별로 업종들이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매장은 좀 오픈이 필요하고 어떤 매장은 좀 시각적인 차단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호텔, 모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조금씩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고려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6가지 항목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 주는데 만약에 내가 제약 조건이 있어서 건축물을 설계하는데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것을 좀 더 낮은 레벨로 내려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갈릭길 선택의 순간이 온다고 하면 지금 표시된 것처럼 그 건축물의 건물 유형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지션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된 것들을 그냥 이렇게 체크되어 있구나 라고 하고 그냥 넘기기보다는 왜 이런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 고민해 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면 시스템 내 통합과 건축 성능의 수행 과정에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조제와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항목을 보면 일반 시스템 유형에서 프레임, 다이아프램, 그 다음에 장력의, 팽창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때 공간, 열, 음향 이런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각, 건축물 보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시스템 재료와 특성에서는 철, 콘크리트, 목재, 플라스틱에서는 공간, 열, 공기의 질, 음향, 건축물 보전을 고려해야 한다. 중요하게 반영을 한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판, 베이의 크기, 기둥 간격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할 때 구조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설계에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다 끝나면 그 디자인에 맞춰가지고 구조를 결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 설계를 들어갔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좀 더 높은 수준의 설계를 할 때는 구조 따로 설계 따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내가 어떤 구조를 사용할지를 미리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앞에 이야기했던 그 건축 성능이라고 하는 게 효율적으로 발휘가 돼요. 성능이 발현이 돼서 효과를 보려면 구조라고 하는 것을 미리 고려를 해야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시스템이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둥 간격을 결정을 하고 층고를 결정할 때는 그때 단지 디자인 측면에서 이 기둥 간격을 얼마로 하는 게 예뻐, 얼마 정도로 하는 게 보기에 좋다, 좀 공간의 쓰임새가 좋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기둥 간격을
어느 정도로 배치해야 시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간을 나누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에너지적 측면에서 봤을 때 유리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한 번 더 해보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차트가 나와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드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걸 쓴다라고 하는 게 결정이 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여러분들이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그랬을 때 1번 사례와 2번 사례가 있으면 1번 사례의 특징과 2번 사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꼼꼼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1번 사례는 뭐 층고가 3m더라. 2번 사례는 층고가 4m더라. 그냥 1m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1번 사례 건축물에서는 층고를 3m로 잡았고 2번 사례 건축물은 왜 4m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이유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층고를 결정할 때 알 수 있는 측면이 어떤 게 있냐면 설비죠. 결국에는 우리가 천장이라고 하는 실링을 해서 마감을 하게 됐을 때 그 천장과 그 상층부 슬라브 사이의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 조건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층고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물 보전 측면 또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날 수도 있는데, 층고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성능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 환기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층간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사례를 많이 보다 보면 적정하게 좋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 경험치가 좀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알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량화 시켜 놓은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쪽에서도 그렇고 건축 쪽에서도 그렇고 건축물의 층고를 어느 정도로 설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것을 공간적 측면, 그 다음에 열 성능, 공기의 질, 음향, 시각적 성능에 따라서 다양한 실험을 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해 놓은 데이터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논문들을 찾다 보면 보고서 형태로 나온 것도 많고요. 이런 걸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 정도로, 예전에는 그냥 교수님들이 이야기해주고 뭐 건축 강론에 써 있어서 뭐 주택은 3m로 잡고 오피스는 4m로 잡는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보고 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층고를 이렇게 결정했구나. 그러면 나는 시스템을 바꿈으로 인해서 또는 구조를 좀 내가 다른 구조를 씀으로 인해서 층고를 내가 줄일 수도 있겠다. 또는 더 많이 확보해 주는 게 유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많이 데이터를 찾아보다 보면 이런 각각의 성능에 따라서 고려해야 되는 항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서 앞에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나온 건 외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면은 크게 뭐 벽, 지붕, 바닥, 그 다음에 창과 개구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외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구조라고 하는 측면과 뭐 밀접한 관련도 있을 뿐더러 벽이나 지붕 같은 경우에는 재료적인 특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외장 재료를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그게 콘크리트를 쓸 것인가, 벽돌을 쓸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당연히 같은 재료라도 이게 두께가 얼만큼 두꺼운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 다음 여기 나온 것처럼 형태, 경사, 그 다음에 뭐 방위, 모양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성능들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논문을 좀 많이 참고를 하면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들을 어, 이미 연구되어 있는 논문이나 보고서를 참고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뭐 그대로 쓴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정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재료에 관련된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창 또는 문 이런 관련된 거죠. 계구부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때 계구부의 모양에 따라서 또는 계구부를 만드는 재료, 유리 종류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이게 이중유리냐, 뭐 삼중유리냐, 그 다음에 로이유리냐, 그 다음에 뭐 약간 거울처럼 보이는 반사유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건축물의 성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것도 디자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 이런 것들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면 여기 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건축 강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건축학 개론에서 건축물의 방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때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남향으로 배치하는 게 가장 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건축물을 설계를 하면 어떤 건축물은 남향으로 설계하는 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건축물이 오피스 또는 뭐 미술관 이런 것들인데 오피스가 왜 남향으로 배치하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 20층 정도 되는 오피스 빌딩이라고 할게요. 빌딩이 있다면 여러분들 학교에 나와 있으면서도 많이 그렇게 하지만 실내에 있으면 불을 꺼놓고 생활하지 않죠. 불을 켜놓죠. 불을 켜놓고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실내가 밝겠죠. 근데 실내가 어느 정도 밝은데 밖이 날씨가 엄청 좋은 날은 햇빛이 건물 안으로 막 이제 채광이 되다 보면 밖이 훨씬 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내가 어둡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불을 켜고 있어도 그걸 우리가 이제 조도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뭐 휘도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해보면 눈부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밖이 너무 밝으면 실내에 불을 켜놔도 실내보다 밖이 너무 밝아서 이게 조도차가 많이 있으면 휘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눈부심 효과 때문에 충분히 생활하기에 밝은 조도에 지금 불을 켜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불편해요. 일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오피스에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실내에 불을 켜놓고 외부의 창 부분을 커튼 또는 블라인드를 이용해서 가려요. 그래서 햇빛이 안으로 많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립니다. 휘도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남쪽으로 창이 나 있는 사무실을 쓰는 곳에서는 평상시에 뭐 환기를 하거나 바깥을 조망하거나 뭐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좀 괜찮은데 특히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이럴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안 하고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늘 그냥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남향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북쪽 같은 경우에는 직사광선이라고 하는 게 건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거의 항상 일정한 정도의 조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이 없는 이제 간접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밝기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제 휘도라고 하는 거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방위 자체를 오피스는 반드시 남향으로 배치하는 게 유리하지가 않아. 그리고 뭐 미술관이나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전시물들이 있는데 그 전시물들은 햇빛, 그러니까 직사광선을 받으면 변색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창문을 안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창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북쪽이나 또는 천창을 조금 이용하는
또는 뭐 고측창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대체적으로 남쪽으로 창을 안 냅니다. 다 북쪽 면으로 창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빛이 들어오는 걸 조절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의 성능을 할 때 개구부라고 하는 거를 뚫어주는 것도 우리가 무조건 남쪽이 좋다 해서 남쪽으로 뚫는 게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차양 같은 경우에도 남향에 설치하는 차양과 서양에 설치하는 차양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건축물 밖에 루버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루버라고 하는 거는 수평 루버도 있고 수직 루버도 있는데, 보통 수평으로 누워있는 루버를 우리가 차양이라고 많이 불러요. 왜냐면 차양의 효과를 주거든. 그래서 차양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뭐 보통은 우리가 이걸 루버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누워 있으면 수평 루버,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수직 루버라고 부르는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수직 루버를 쓰고요. 남양 같은 경우에는 수평 루버를 써요. 그래야 실내로 들어오는 빛을 조절하기 유리해요. 그래서 차양 같은 경우에도 설치하는 방법이 향마다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개구부나 창 측면에서만 봐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항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그래서 설비 시스템으로 넘어오면 뭐 대표적인 게 HVAC이죠. HVAC은 뭐 난방, 환기, 냉방 이거를 한꺼번에 조절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설비 기기를 어디에 설치해 줄 거냐, 그리고 설비 용량을 얼마나 해줄 거냐.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면 내가 커버해야 되는 공간도 커질 거고, 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될 거고, 공기 순환 측면, 뭐 난방, 냉방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계실을 따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작은 주택이나 이럴 경우에는 에어컨을 그냥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도 뭐 소음이라든지 뭐 다른 용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지만, 건물이 커지면 이게 설비 용량도 더 커져야 되고, 그러면 기계도 커져요. 그러면 이 설비 기기가 사용해야 하는 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전기실이 따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라든가 이런 규모가 큰 건물을 설계하게 되면 보통 지하에다가 기계실, 전기실 이런 것들을 설치하죠. 거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이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다란 기계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덕트나 파이프처럼 이 배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사이즈도 커요. 그래서 일반 주택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장 안에 이 커다란 배관이 지나가려고 하면 필요한 공간이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층고도 높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 배관이 지나가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인테리어 뭐 양식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일부러 배관이라든지 이런 덕트들을 노출시키는 천장을 안 만들고 그냥 노출시켜 버리는 그런 디자인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노출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거기에 어떤 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생각해서 공간을 계획을 해줘야 나중에 그 실을 쓰는 사람이 인테리어 하는 유행이 바뀌어가지고 인더스트리얼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디자인을 했을 때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공간이 또 정해져 있겠죠. 그걸 고려해서 만들어줘야 되고, 나중에 이 건물이 층을 뭐 더 증축해서 위로 올릴 거냐, 또는 뭐 옆으로 더 증축이 될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 감안을 해서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 사이즈라던가 또는 우리가 샤프트라고 부르는 공간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나중에 더 이제 필요할 거다라고 하면 지금 필요한 공간보다 좀 더 큰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거죠.
뭐 전기 용량도 우리 건물이 뭐 100와트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100와트만 딱 연결해 버리면 순간적으로 뭐 여름철이나 이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할 때는 150와트를 만약에 써버렸다 그러면 건물의 전기가 갑자기 끊기면서 정전이 돼버립니다. 그럼 곤란하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증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설비 같은 게 건물에 더 들어와야 될 수도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의 개인당 한 대씩의 컴퓨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어도 이 건물을 쓰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들을 여러분들이 다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전기 용량이 예전에는 100와트면 충분했던 게 지금은 200와트, 300와트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그거를 나중에 바꿔주려고 하면 비용 측면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러려고 하면 이거에 대한 크기, 공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모듈이라든가 이런 수, 크기, 용량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인테리어에 관련된 것들이 나왔는데요. 아까도 뭐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최근에는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게 잠깐 유행을 했었어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골조, 그러니까 구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천장을 안 치고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면 실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고 설비 관들이 전부 노출이 되어 있고 그 우리 위층 슬라브가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도 지나가는 게 전부 다 보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상대적으로 배관들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미관상 안 좋을 순 있는데 반면에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천장보다 높은 면이 위에 있잖아. 그죠? 천장 안에 들어있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이게끔 뜯어버렸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층고가 더 높아진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되죠. 그래서 일부러 이걸 뜯어버리는 게 더 높아 보이라고. 그리고 공간 쓰임새도 층고가 높으면 좀 더 있기도 하고 그래서 노출을 시키는 대신에 배관을 그냥 해놓으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거를 미관적으로 볼 때 좀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죠? 좀 그러니까 안 좋게 보이는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색상이라 이런 것들을 약간 맞춥니다. 그래서 보통 노출을 시키게 되면 지붕이란다. 그 위층 슬라브랑 구조를 노출시키면 콘크리트로 만약에 돼 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보통 회색 계열이잖아. 그죠? 그럼 이 회색을 만약에 노출시켜 버렸다 그러면 내가 벽을 흰색으로 칠했다 그러면 벽까지 다 흰색으로 칠하면서 파이프관이나 덕트가 지나가는 관들도 다 흰색으로 통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관은 뭐 검은색으로 칠해버려서 흰색과 검은색을 대비시킨다거나 이런 인테리어를 쓰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관들이 노출되면 그게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게 약간 산업화와 관련된 그런 디자인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비들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가구 소품 이런 것들도 좀 공장 느낌이 나게 이렇게 바꿔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뭐 천장, 바닥, 벽체, 가구 이런 건 당연히 다 고려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할 때 그 인테리어 기법에 따라서 공간적 측면에서 유리하면 상대적으로 뭐 열이나 음향 뭐 이런 측면에서 손해보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음향 측면에서 보면 뭐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층고를 높게 확보했기 때문에 시각적 측면에서 그다음 공간적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습니다. 반면에 공기의 질도 좀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최적이라고 하는 게 커졌기 때문에 최적이라고 하는 게 커졌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공기의 양이 더 많아졌죠. 양이 많아졌으니까 환기를
시켜주더라도 나쁜 공기의 양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 관리가 됩니다. 근데 어, 다르게 생각하면 설비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기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설비가 해줘야 되는 용량도 사실 커진 거야. 근데 자연환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게 다 해결이 되겠지. 그죠? 근데 음향적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게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흡음재가 있어야 되는데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는 이걸 노출시켰기 때문에 흡음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없어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흡음재 역할을 안 하는 반사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구 배치를 안 한 그냥 빈집에 들어가면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소리가 울려. 흡음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리, 그 다음에 콘크리트, 이런 철, 이런 재료들은 반사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흡음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소음 차단 효과가 없어. 소음 차단을 할 수 있는 애들은 예를 들면 커튼, 소파, 그 다음에 나무, 이런 애들이 흡음재 역할을 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소음을 차단시킬 수 있는데 천장 같은 경우도 일종의 흡음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석고보드 같은 거 이런 걸 해놓게 되면 얘네들이 안에 미세한 구멍들이 되게 많아서 소리가 거기에 흡수가 돼서 소음이 좀 줄어드는데 반면에 천장을 다 뜯어버리고 노출을 시키게 되면 흡음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리들이 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 같은 데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카페 가서 커피 먹고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 유명한 리모델링한 카페들, 공장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카페들에 가보면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가미한 형태로 많이 이제 디자인 돼 있어요. 그래서 흡음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데 여기도 이야기하고 저기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들이 줄어들질 않고 이렇게 벽에 튕기고 유리에 튕기고 이래가지고 막 잘 들려. 그래서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바로 앞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잘 안 될 정도로 시끄러운 카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부러 막 화분 같은 거를 많이 갖다 놓거나 소파 같은 것만이라도 흡음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천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갖다 놔요. 거기다가 뭐 테이블마저도 유리로 된 테이블에 뭐 스틸로 만든 의자들을 갖다 놓게 되면 정말 흡음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시끄럽거든. 특히 뭐 대리석 바닥이라든가 콘크리트 바닥을 그대로 썼다. 그러면 정말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런 데 가보면 좀 조용한 카페들은 바닥 재질이 좀 뭐 목재를 깔아 놓는다거나 또는 카펫을 깔아 놓는다거나 그래서 흡음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갖다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다 오픈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칸막이 벽들을 많이 만들어서 레이아웃을 나눠버리게 되면 그 칸막이 벽들이 또 어느 정도 그런 소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나온 인테리어와 관련된 항목들이 쭉 있는데 이 항목들이 어느 하나가 유리하면 어느 하나가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분위기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디자인적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좋은 설계를 하기 어렵고 여기 이야기하는 6가지 항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고려를 어느 정도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시공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공간적인 측면, 열적인 것, 그 다음에 공기의 질, 음향, 시각, 건축물 보전, 최소한 이 6가지 성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상관관계랑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례를 들으면 여기 있는 거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설명은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런 공간적 성능에 관련된 수행 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HVAC, 조명, 그 다음에 통신 이런 설비적인 측면 그래서 설비 시스템 디자인에서의 물리적 결정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으면 이게 다이렉트로 공간의 성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화살표처럼 옆으로 가서 구조 시스템 디자인에서 물리적 결정 파트로 넘어가서 이러한 설비적인 것들과 장치적인 것들이 구조와 어떻게 연관성을 갖느냐,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런 설비들이 해결 가능한 것들이냐, 또는 구조가 바뀌어야 되느냐, 설비가 바뀌어야 되느냐, 이게 증축을 나중에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수식적으로 높은 건물인가, 수평적으로 넓은 건물인가, 또는 건축물의 기둥 간격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가, 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한 번에 결정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조를 먼저 결정하고 설비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어떤 설비, 특정 설비가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구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설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계획 설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기본 설계로 넘어갈 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실제로는 설계 사무실에 가면 계획 설계 끝나서 이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획 설계를 할 때 디자인을 하면서 이 항목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나중에 기본 설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해요. 구체적으로 딱 명시만 하지 않을 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디자인 단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디자인 단계에서 넘어와서 그러면 대충 이 정도 디자인에 이 정도 규모의 이런 기능을 충족하는 건물을 만들려면, 공간을 계획해 주려면 어떠한 설비적인 기능이 필요하고 어떤 걸 고려해 줘야 되는지가 결정이 날 거고, 그거에 따라서 구조랑 이제 협업을 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구조를 좀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설비를 바꿔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와도 연관이 돼 있죠. 그러면 인테리어 측면에서 봤을 때 구조를 노출시키는 인테리어가 갈 거냐, 아니면 가려주는, 천장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갈 거냐, 외장재는 노출로 갈 거냐, 노출 콘크리트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떠한 재료로 외장을 해줄 거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들이 협업이 되는 거예요. 협업 시스템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협업 단계를 거쳐야만 공간 성능 측면에서 어, 쾌적한 공간, 편안한 공간, 편리한 공간,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던 요소들 중에서 일부 요소들이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고, 이게 여기에만 이 항목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만들 때도 이러한 항목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밑에 내려가 보면 열 성능에서도 이러한 항목들이 똑같이 필요해요. 이러한 항목들을 고려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설비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외장재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고,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고 했을 때 중요한 순서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여기 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설비와 외장재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설비와 외장재가 열 성능을 결정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구조와 인테리어를 좀 수정해주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봤을 때는 공간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구조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조를 좀 더 우선시해서 디자인할 때 구조를 좀 더 우선시해서 공간을 결정해 주는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한데, 그래서 구조, 외장재를 좀 더 중요하게 본다. 여기서는 외장재를 좀 더 중요하게 본다. 이런 거고요. 공기의 질 측면에서는 외장재보다는 인테리어가 중요하다. 구조적인 것들은 여기 빠져 있죠. 구조적인 것보다는 설비와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공기의 질을 결정할 때 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장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려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향으로 넘어오게 되면 구조적인 거 중요합니다. 구조적인 게 어떤 구조를 쓰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소음 성능이, 차음 성능이 달라져요. 콘크리트로 구조를 만들 때랑 철골로 만들 때랑
이 차음 성능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콘크리트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철골이라고 하는 거는 프레임만 그 쇠로 H빔 또는 I빔으로 만드는 거고, 나머지 빈 공간들은 가벽이라고 부르는 비내력벽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비내력벽들은 아무래도 차음 성능이 구조벽보다 낮아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식 구조에 비하면 라면식 구조가 성능이 떨어지고요. 콘크리트에 비하면 철골 구조가 차음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 구조적인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흡음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배치해 주냐에 따라서 소음, 그 실내 음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또 소음이랑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외장재라고 나와 있지만 외장재보다는 내장재,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외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 외부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소음, 또는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소음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부에서 내부로 전달되는 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인테리어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인테리어들이 중요하다. 구조와 인테리어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한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시각적 성능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도 보면 설비적인 것들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바로바로 이렇게 쭉쭉쭉 연결이 되어 있죠. 구조, 외장, 인테리어로 바로 그냥 이렇게 고려하는 상황으로 넘어갔는데, 시각적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이 가장 큰 요인을 미쳐요. 그래서 디자인 외에 나머지는 사실 좀 비슷한 위계 정도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각적인 측면은 역시 아무래도 여기 조도라든가 색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역시 조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설비에서 거의 이제 해결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설비에서 해결하기 전에 당연히 먼저 디자인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는 거고, 거기에서 해결이 다 안 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비가 그거를 보완해 주는 거고, 이 설비를 배치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이거를 거기에 우리들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것들을 고려해주고, 그 다음에 뭐 외장재를 설비에 맞춰서 좀 어느 정도 좀 조절해주고, 인테리어도 설비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인테리어 좀 바꿔주고,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물 보정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보면 기계적 특성, 물리적 특성, 시각적 특성이라고 돼 있고, 결국에는 오래 안전하게 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디자인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건축물 보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설비랑 구조, 그 다음 외장재,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요소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해요. 특히 외장재보다는 구조가 더 중요하고, 구조와 거의 똑같이 중요하게 보는 게 설비예요. 설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해요. 그래서 설비들이 되게 건축물 성능을 결정할 때 큰 요소로 작용을 해요. 건물 성능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설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비만큼 구조가 또 중요합니다. 구조가 일단 건물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설비가 노후화가 되면 건물의 사용성이라든가 수명이 줄어요. 그런 것 때문에 설비 성능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설비를 사용을 할 것인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 파트고, 그 다음에 건물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외부로 넘어갔을 때 미관적으로 봤을 때 건축물의 이제 외장 재료들이 뭐 떨어지거나 이제 벽돌이 뭐 탈락해가지고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하면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외장재를 바꿔서 리뉴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관리를 잘 해주려고 하면 외장 시스템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콘크리트로 집을 설계를 하더라도 마감 재료를
밖에 벽돌로 해줄 거냐, 아니면 우리가 강판이라고 부르는 징크 같은 것, 이런 걸 쓸 거냐, 아니면 목재나 또는 뭐 현무암 같은 재료를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재료나 외장 시스템을 뭘로 사용했냐에 따라서 이게 수명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외부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가 좀 별로 예쁘지 않으면 뭐몇 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을 새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특히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하죠. 좀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별로면 바꿔줍니다. 바꿔줄 때 거의 설비도 같이 교체를 하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우리가 건축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우리가 6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이 파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6가지에 관련된 항목들이 어떤 항목들이 각각의 6가지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나중에 할 때 내가 어느 항목에, 건축물 성능 중에 어느 항목에 내가 중점적으로 디자인을 고려해서 하려고 하느냐에 맞춰서 그 특성들을 살릴 수 있게끔 디자인을 반영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항목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건축물 성능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스님 욕심 같아서는 팀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누구는 건축, 누구는 설비, 누구는 구조, 누구는 이제 외장, 그러니까 이제 커튼홀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로 나눠서 서로 조사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협업을 하면서 내가 설계를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설계를 좀 더 잘 이제 보완해 주기 위해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조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서포트 해 줄 것인가, 설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또 서포트 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좀 양보하고 어떤 부분은 구조가 좀 양보하고 설계가 좀 양보하고 하면서 대화 형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는 것들도 한번 이렇게 토의 토론 형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BIM으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서로 이제 그런 내가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전부 다 설계 전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대화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항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계 사무실에 가면 실제로 이 내용 가지고 디자인 회의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뭐 선생님 예를 좀 들어주면, 선생님이 사무실에서 근무는 안 했지만 실제로 현상설계 팀에서 현상설계 팀에서 선생님이 디자인을 할 때, 선생님이 디자인을 할 때 설계사무소에 있는 소장님하고 팀장님이 같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디자인 회의를 하게 되면 나는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고 재료는 이런 걸 쓰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거기 이제 오래 이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거를 이제 좀 수정을 해줍니다. 뭐 디자인으로 봤을 땐 이게 예쁘지만 구조적으로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이게 뭐 이렇게 안 좋다. 좀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 예를 뭐 캔틸레버를 무리하게 뺀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설비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설비 성능을 나오기 위한
샤프트라든가 아니면 층고가 좀 부족하다 또는 기계실 면적이 너무 작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디자인을 최소한으로 희생시키는 방법, 디자인을 원래 디자인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런 성능적인 문제점들이 나왔을 때 그 건축물 성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게끔 그거를 바꿔줄 것인가, 구조를 조금 이렇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외장 시스템을 좀 이렇게 해서 개구부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는 설비를 좀 바꿔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협의를 막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많이 배워요. 아, 내가 그동안 건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그리면 그리는 대로 만들어진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가야죠. 이제부터 많이 알아가야죠. 그래서 디자인만 예쁘게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축물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어떠한 근거들을 고민을 하고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설계를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디자인 능력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선생님이 좀 이렇게 횡설수설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빌딩 시스템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